이렇게 개나리도 펴있고 벚꽃도 펴있고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오늘 광마더 박사님과 함께 소풍을 떠날 일일 광마더 소풍메이트 TJB 신입 아나운서 이은수입니다. 오늘 박사님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박사님을 쫓아다닐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소풍 한번 떠나보시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디로 봄 소풍을 떠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인간, 과학이 공존하는 국립중앙과학관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눈에만 봐도 엄청 넓어 보이잖아요. 이곳에서 박사님을 제가 찾을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과학관에서 박사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박사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지? 아, 진짜 제가 저 입구에서부터 이 나로가 있는 여기까지 계속 걸어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박사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사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제가 여기를 둘러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많은 것들을 다 봤거든요. 딱 하나 빼고 다 봤습니다. 박사님 빼고 다 봤어요. 여기가 너무 넓어서 아무래도 박사님을 찾으려면 영상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저 지금 과학관에 와 있는데요. 제 지금 나로가 이렇게 보이는 여기 서 있거든요.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과학관이 엄청 넓죠, 생각한 것보다. 네. 넓은 만큼 볼거리도 많은 곳이 이곳인데요. 오늘은 봄나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은수 씨를 초청해서 우리 미래 기술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 미래 기술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 그런데 박사님 혹시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박사님을 뵙는 건가요? 아이, 그럴 리가요. 저 지금 인류관에 있거든요. 인류관으로 얼른 오세요. 네, 그럼 박사님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박사님이 인류관에 계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박사님이 계신 인류관으로 가보시죠.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은수 씨가 잘 찾아올 수 있으려나? 언제쯤 오지? 그대가 없는 이곳을 박사님! 잘 왔네요. 아,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네. 저 한참 찾았거든요. 아니, 근데 광마더 원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 아니었나요? 여기는 과학관인데 왜 여기로 저를 부르신 거죠? 사실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은수 씨를 특별히 초청을 했는데 네. 혹시 4월이 무슨 달인지 알고 계세요? 4월 하면 바로 4월 5일 식목일 아닌가요? 식목일도 물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을 관장하는 부처, 과학기술처가 처음 생긴 날이 바로 4월 21일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처를 설립하고 그 다음 해에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을 했고 4월은 그래서 과학의 달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과학관에 나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미래를 바꾸어 나갈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5G 기술도 있고, 뭐 우주선 기술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의 뿌리를 찾아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은수 씨를 이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을 쫙 훑어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박사님,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면서 걸어오면서 보니까 호모 에렉투스랑 이렇게 원시인이 있는 걸 보면 미래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뿌리를 찾아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처음 불렀는데요. 우리 아까 영상통화 했잖아요. 그 영상통화가 무슨 기술일까요? 그건 당연히 통신기술. 그 통신기술의 원료가 바로 짜잔, 여기에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뿌리가 지금 이 불꽃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 불은 우리 인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했고 또 음식을 익혀 먹게도 해주었는데요. 이 불이 바로 통신기술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급하게 소식을 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이용하게 된 거죠. 예전에 봉화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산꼭대기에 네. 있는 봉화대. 이 봉화대가 바로 최초의 무선 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전쟁이 나면 불을 여러 개 피우고 평온할 때는 불을 피우지 않는 그 봉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알고 있네요. 그 봉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낮에는 불이 잘 안 보이니까 토끼똥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피워 올리고 밤에는 불을 피웠는데요. 크게 5개의 기둥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1개만 불을 피우는데 적이 나타나면 2개를 피우고 그다음에 적이 가까이 오면 3개를 피우고 침범하면 4개, 싸움이 벌어지면 5개를 피워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국경에서 불을 피우면 그게 서울까지 당연히 안 보이겠죠. 네. 중간중간에 릴레이를 해서 이것을 보냈고요. 외적의 침입이 많은 함경도에 하나, 평안도에 2개의 봉수대가 있었고 조선시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외구의 침략이 많은 전라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봉화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봉수대들은 여러 개의 높은 산을 거쳐서 서울 남산까지 전달이 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적이 동태를 알려주고 나서 남산에서 이것을 봤을 때까지 그 전달되는 속도가 지금으로 치면 시속 100km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빠르네요.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면 생각보다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말로 달려서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네. 속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조선시대 것이 지금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1500년 더 전에 있었던 가야시대의 그 봉화대 터가 발굴되기도 했어요. 조선시대 이전에 가야시대에서도 봉화대를 썼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오래전부터 불을 이용을 해서 서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지 벚꽃도 엄청 많이 피고 날씨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벌도 있어. 네. 아니, 그런데 박사님, 통신기술의 원형은 불꽃이고 그 불꽃을 활용한 봉수대와 봉화대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봉화대랑 봉수대는 이후에 어떻게 발전이 됐나요? 우리 인류가 전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전기를 통해서 신호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저는 갑자기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엑시트의 따따따따따따따따? 정답. 그게 바로 모르스 부호라는 거예요. 이 몰스 부호는 말 그대로 몰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전류라는 것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그 속도를 조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알파벳을 부호로 만든 게 바로 몰스 부호예요. 그래서 우리 엑시트에서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게 하나하나의 알파벳이 되는 거죠. S, O, S. 그렇죠. 아까 불 같은 경우는 아주 애매한 이야기밖에 전달을 네.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알파벳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럼 박사님, 우리 통신기술이 핸드폰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게 맨 처음이 봉화 봉수대였잖아요. 이 봉화 봉수대가 전기라는 것을 만나서 이제 전신기가 됐고 그렇죠. 이 전신기가 또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발전 단계는 무엇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얼른 가봐요. 네. 박사님, 근데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전신기가 이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이게 바로 이게 모르스의 전신기고요.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누르면 이 아래 위가 닿으면서 전기가 통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몰스 전신기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게 옛날 최초의 전화기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옛날에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네. 은수 씨 혹시 전화기를 누가 발명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이 벨소리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데 벨 아닌가요? 벨이 전화기의 발명가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벨은 여러 기술을 모아서 전화기의 특허를 제일 먼저 낸 사람이랍니다. 아. 사실 전화기가 발명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했는데요. 네. 처음에 사람의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발명을 한 사람은 미국의 발명가로 페이지라는 사람이고요. 또 이 전기 신호를 사람의 목소리로 다시 옮기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벨기에의 브루셀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벨이 특허를 내기 전까지 이런 앞에 여러 가지 발명들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처음에 발명한 이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에디슨이 이 송화기에 탄소 알갱이를 채워 넣어서 잡음을 걸러내고 목소리만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죠. 이것을 대중화시킨 사람은 에디슨이다. 아, 그럼 박사님, 전화기는 벨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벨과 페이지 그리고 브리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합작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많은 기술들이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기술을 개발을 한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박사님 뒤에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전화기도 있고 이런 전축 같은 것도 보이는데 전화기가 새로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핫했을 것 같아요. 사실 핫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전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 전신회사, 모르스의 전신회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기가 나오니까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너네 전화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도 퍼뜨렸고, 야, 그거 하면 귀가 먹는데, 심지어는 정신이 나가버린대, 미쳐버린대, 이런 이상한 소문들을 막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기술의 그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전화를 제일 먼저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최신 기술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의 짱, 임금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고종 임금이 제일 먼저 전화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임금님이 전화를 거시면은 네. 신하는 의관을 정지하고 전화기에 4번 절을 한 다음에 두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팀장님이나 국장님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의관을 네, 여보세요? 정지하고. 네. 이렇게 전화를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는데. 그럼 이 예전의 전화기가 여러 기술을 거치고 또 거쳐가지고 지금의 스마트폰이 된 건가요? 그렇죠. 전화기가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된 건데요. 사실 제일 먼저 없어진 것은 교환수예요. 옛날에는 교환수가 누가 전화를 하면 전화선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화를 연결을 해줬는데 교환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선이 없어졌죠. 무선으로 연결이 된 다음에 전화 신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2G폰에서는 목소리뿐 아니라 문자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3G폰에서는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됐고 4G폰에서는 영화도 보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5G폰이 되면서 전화기는 단순히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그 관심사를 공유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손에 들고 다니는 정말 첨단 기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긴 역사를 흘러서 제가 이 5G 핸드폰을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불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발전했어요. 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에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진 박사님, 제가 이 과학관에 놀러 와서 정말 많은 걸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새로운 게 있네요.
새로운 게 엄청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과학관이죠.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증기기관이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증기기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는 기관인데요. 아까 우리가 불꽃이 어떻게 5G 통신기술로 진화했는가를 봤잖아요. 네. 이 증기기관 역시 불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은수 씨, 네. 증기가 뭐예요? 증기는 이렇게 물을 끓이면 나오는 이 수증기가 증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왜 주전자에 물을 끓이잖아요. 그럼 뚜껑이 들썩들썩들썩 하죠. 네. 이처럼 증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증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주 무거운 기계도 돌리고 하는 제대로 된 증기기관을 만든 분이 바로 제임스 와트예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갖게 해줬는데요. 바로 이렇게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서 말이나 코끼리보다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세지게 되었고 또 다른 어떤 육지동물보다도 더 빨리 더 멀리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이동수단들도 증기기관을 통해서 개발이 되게 되었어요. 그럼 박사님, 이 증기기관이 동물과 사람의 힘을 넘어설 정도의 큰 힘을 줬으니까 그 위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1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차, 3차, 4차의 대표 주자는 뭔지 너무 궁금해져요. 찾아가 볼까요? 네, 빨리 가보시죠. 증기기관이 사실 공장에 기계를 돌리는 데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이동수단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증기기관차라든가 증기선같이 어마어마한 이동수단들이 발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연구를 거듭해서 증기를 사용을 하진 않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한 이런 자동차까지 개발이 네. 이어져 온 거죠. 그럼 박사님, 저희가 전에 방금 봤던 그 증기기관은 석탄을 활용했잖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 이 화석연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 화석연료의 다음 과정이 또 궁금해요.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사실 화석연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연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네.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도 하고 또 화석연료는 매장해 놓은 것을 캐서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또 다른 에너지원을 막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전기에너지고요. 이 전기에너지는 바로 이런 배터리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배터리는 사실은 그 전부터 전기를 이용해 오던 그 전기 활용 기술이 더 한 단계 진보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부터 전기를 썼었죠. 전기를 만들 때는 반드시 전선 줄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런데 배터리는 무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나 어디에서나 심지어 움직이면서도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배터리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배터리는 우리가 쓰다가 배터리 다 닳았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배터리였는데 2차 전지라는 것을 또 개발을 하게 돼요. 2차 전지는 다 쓴 배터리에 전기를 통해 주면은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약간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충전을 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차 전지든 배터리든 은수 씨 어디다 사용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전등 같은 거 충전할 때도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터리가 우리가 이동할 때 쓰는데도 사용이 돼요. 근데 뭔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무엇을 만나볼지 대충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박사님,
박사님, 제가 전에 다음 주제가 뭔지 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배터리가 연료가 되는 자동차, 전기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차가 미래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배터리, 즉 전기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될 거예요. 원래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먼저 발명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터리 기술이 너무 안 좋아서 배터리가 너무 무겁고 차보다 배터리가 더 무거워. 그리고 그 한 번 충전을 하면은 조금 못 가서 바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석 연료는 어떤 그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자원의 고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게끔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화석 연료 차에 대해서 점점 더 규제를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죠.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가 불꽃에서 시작한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었고 그게 이제 자동차로 넘어오고 또 이 미래형 자동차 이런 스마트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의 불꽃에서 이렇게 스마트 자동차까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하네요. 그렇죠. Yeah. Why you calling at 11:30 when you only wanna do me dirty? But I hit right back 'cause you got that, yeah. Why you always wanna act like lovers, but you never wanna be each other's? I say don't look back, but I go right back and all of a sudden I'm hypnotized. You're the one that I can't deny. Every time that I say I'm gonna walk away, you turn me on like a light switch when you're moving your body around and around. Now I don't wanna fight. 아니, 박사님, 저희가 과학관에서 정말 많은 걸 봤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방금 밥을 먹고 이렇게 카페까지 와서 맛있는 초코라떼까지 먹으니까 힘이 불끈 나는 것 같아요.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아니, 그건 그렇고 박사님 뒤에 벚꽃이 엄청 활짝 폈어요. 아, 이 봄 냄새를 맡으니까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4월은 과학의 달이어서가 아니라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나저나 은수 씨 휴일에는 주로 뭘 하세요? 저는 두둥 이 소리 혹시 아시나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보통 그 OTT 서비스를 즐겨보면서 휴일을 편안하게 보내곤 합니다. 사실 이 OTT 서비스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하면은 정보 저장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처럼 정보를 어디서나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OTT 서비스도 이 클라우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은수 씨,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원형이 거북이 딱지라면 믿으시겠어요? 클라우드는 굉장히 최신 기술이고 거북이 딱지 하면은 약간 원시 시대가 떠오르는데 이 거북이 딱지랑 클라우드랑 이렇게 매칭이 잘 될 듯 안 될 듯 한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저장 장치인데 거북이 딱지가 바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형태의 정보 저장 장치였거든요. 와, 거북이 딱지가 인류 최초의 정보 저장 공간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갑골 문자라고 알고 계시죠? 네. 갑골 문자의 갑자가 바로 거북이의 딱지를 이야기를 해요. 거기 있는 골자는 짐승의 뼈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 문자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갑골 문자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갑골 문자와 같은 유사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는 진흙판에 기록을 했고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돌에다 기록을 했는데 거북이 딱지, 진흙판, 돌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정보 저장 장치가 되는 거죠.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랑
저절로 나와 나는 왜 저런 게 낯설까 난 한국말까지 서툴러 번역기도 전혀 도움 안돼 박사님, 근데 우리 인류가 초기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썼던 그 등딱지, 그리고 점토판, 이게 나중엔 어떻게 발전이 되나요? 마침 우리가 여기 와 있네요. 장영실 동상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장영실 선생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역시 한국사 1급 자격증을 일단 보람을 여기서 느끼네요. 자경로, 혼천이, 앙부일구 이렇게 여러 가지 시계 관련된 물건들을 만드신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장영실 선생님이 만든 이 자경로, 앙부일구를 생각하면 저장 장치랑은 조금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영실 선생님이 주자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주자감은 조선시대에 책을 편찬하던 곳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발명왕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요. 갑인자라는 금속 활자인데요. 이전에 금속 활자들은 크기가 들쭉날쭉하고 이래서 이렇게 활자를 조합해 놓으면은 막 돌아가고 뭐 삐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규격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조판을 해서 조합식 인쇄를 할 수 있는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게 됐고요. 이 금속 활자는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영실 선생님이 이런 시계 종류 말고도 활자 같은 정말 엄청난 발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박사님, 근데 활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을 인쇄한 것이 바로 금속 활자죠. 이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그 활자보다 78년이나 더 먼저 인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류가 이처럼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문자도 발달하면서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인쇄술은 우리 인류가 지식의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라이프라는 잡지 있잖아요. 네. 이 라이프 잡지가 2000년 들어서면서 과거 1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등이 바로 인쇄술의 발명이었어요. 이처럼 활자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의 지식은 책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죠. 이 책은 우리의 인류의 지식을 엄청나게 담아서 뭐 굉장히 큰 도서관에 책이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알다시피 책은 무겁고 부피도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지식을 다 담기에는 너무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도서관에 있는 정보 전체를 아주 줄이면은 얼마만큼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 많은 정보를 한 곳으로 줄인다면 아마 한 3층 정도의 건물 안엔 다 들어오지 않을까요? 땡. 우리 과학자들이 그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바로 손바닥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많은 정보가 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네.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박사님, 그러면은 인류의 저장 방식이 갑골문에서 활자에서, 그리고 그 활자를 활용한 종이에서 지금 이 컴퓨터까지 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 하나가 바로 손바닥 위에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여기 컴퓨터에서 읽고 있는 저장 장치가 되겠어요. 자, 이 컴퓨터 보면은 저장 장치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갈까요?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 제가 써봤기 때문에 아. 바로 이곳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플로피 디스크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쓰기도 했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한 멘트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이 저장할 때 이게 바로 플로피 디스켓이 아니냐고 PD님이 그러셨거든요. 전 이게 사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플로피 디스켓 사이즈 딱 이 사이즈였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플로피 디스켓이 굉장히
되게 용량이 적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43메가밖에 안 되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아주 고해상도의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이게 뭐 많이 저장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옛날 생각하면은 책 한 권이 디스켓 한 장에 들어가니까 정말 부피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우리가 그 디지털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건데요. 이 디지털로 정보를 저장할 때 자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성을 이용을 해서 테이프에 저장하면 자기 테이프, 그리고 그것을 원반에 저장하면 자기 디스크, 그 원반에 껍질을 씌워서 들고 다닐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플로피 디스크가 된 거예요. 빛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CD라든가 DVD 같은 것은 빛을 이용을 한 것이고요. 또 반도체를 이용을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USB죠. 처음 나온 USB는 8메가 정도의 사이즈였는데요. 지금은 USB가 1기가 가지고 다녀도 이 뭐 부족한데 이러고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도 64기가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게 기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8기가, 32기가짜리 USB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테라 사이즈까지 들어가서 정말 도서관이 손바닥 안에 올라오는 시대가 된 거죠. Once that I'm bored, you'll die, think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 years old still. I threw my cup and got up. I dance every night while I talk, take a snap of me and somebody 너를 만나려고. 이처럼 디지털 저장 장치가 개발되면서 우리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아주 작은 USB에다가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집어넣을 정보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양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저장했는데 여기다 했더라, 여기다 했더라, 이거 모를 때 굉장히 많으시죠? 맞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아이고 USB 집에다 놓고 왔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내 정보가 여기 구름 위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럼 박사님,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원할 때 원하는 정보를 쏙쏙 빼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박사님께서 OTT 서비스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으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많은 작품들 만나볼 수 없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OTT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들어가 있고 시리즈도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새로운 게 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만약에 클라우드가 없다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겠죠. 아마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그 안에다가 CD를 보관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여러 명이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를 내려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아주 똑같은 맛의 커피를 맛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시고 영상회의, 화상회의를 하시고 또 영상 수업을 듣잖아요. 원격 수업을 듣고 이런 공간에도 모두 클라우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발전소가 옆에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저장 장치나 컴퓨터 같은 게 없어도 연결할 수 있는 기기만 있으면은 언제나 우리 옆에 모든 컴퓨터가 있고 저장 장치가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제가 방송국에 가기 전에 USB에 뭐 있는데 놔두고 왔다 이런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비극은 이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전에 갓골 문자부터 문자 기록, 그리고 플로피 디스켓, USB, 지금의 클라우드 기술까지 인류는 기록을 위해서 정말 많은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정말 경이롭고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박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박사님이랑 같이 소풍 다니면서 보니까 인류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돌 같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기초적인 거에다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런저런 기술을 더해서 클라우드, 전기차 이런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인류가 처음엔 이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경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정착을 하면서 마을도 이루고 도시도 만들고 문명도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 인류가 이처럼 마을을 이루고 경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던 도구 중에 하나가 쟁기예요.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쟁기. 그렇죠. 이 쟁기도 지금 굉장히 놀라운 과학기술의 한 분야로 발전을 했는데요. 무엇으로 발전을 했을까요? 정답! 저 기계연구원에서 VR 트랙터를 봤거든요. 뭔가 VR 트랙터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과학기술 발전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정답은 과학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번 보시죠. 저 아무것도 모르고 박사님만 따라왔는데 여기 엄청 신기한데요? 약간 영화관 느낌도 나는데 천장이 엄청 특이해요. 자, 여기서 그럼 쟁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앉아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쟁기를요? 앉아서 보시죠. 네, 근데 저 오랜만에 약간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조심. 박사님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나랑 별 보러 같이 하늘래. 저는 이 노래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쟁기랑 과연 이 별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도 그 연결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쟁기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땅을 개척하는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지구에는 땅이 유한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봤던 저 우주를 개척하는 거 맞죠? 그렇죠. 딩동댕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우주를 보면서 쟁기로 땅을 개척했듯이 우주선으로 우주를 한번 개척해보자 하는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럼 박사님, 이렇게 땅을 개척하던 쟁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개척한, 우주를 개척하는 우주선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주기술은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아주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돼요. 당시에 세계 두 개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하고 미국은
모든 것에서 경쟁을 했거든요. 심지어 달리기까지 경쟁을 했는데 우주기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먼저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소련이에요. 소련은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라고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죠. 그리고 첫 번째 쏘아 올린 바로 그 해, 같은 해에 스푸트니크 2호를 쏘아 올렸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개까지 한 마리 태워서 쏘아 올렸어요. 혹시 그 이름이 라이카 맞나요? 그 강아지 이름이? 아마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에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 우주선에 태워서 최초의 이제 우주 비행사가 나왔는데요. 혹시 라이카 말고 사람 이름은 알고 있을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전 인류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발걸음이다 라는 말을 했던 닐 암스트롱이 떠올라요. 닐 암스트롱은 미국 사람인데 설마 소련이 그 사람을 태워서 올려보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예요. 물론 달에는 가지 못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소련의 약진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오죽하면은 스푸트니크 충격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놀라서 1958년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그 이듬해에 대통령 직속으로 우주개발국, 저 유명한 나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문샷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것은 미국 사람이었죠. 그럼 제가 방금 말했던 닐 암스트롱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달에 첫 발자국을 내디딘 사람.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Okay, Neil, we can see you coming down the ladder now. The land footpads are only impressed in the surface about.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개발이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선진국에선 1950년대부터 우주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항공우주연구소가 기계연구원 부설로 생긴 게 1989년이거든요.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또 개발을 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됐죠. 박사님, 저도 그거 알아요. 나로호잖아요. 제가 박사님 찾겠다고 영상통화할 때 제가 서 있었던 곳이 그 나로호 바로 앞이었거든요. 네, 그 나로호 발사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고요. 100kg의 과학위성을 저궤도상에 쏘아 올린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나로호 우주 발사체의 1단 우주 추진체는 우리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바로 작년에 쏘아 올린 누리호는 1단 발사체까지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만들었어요. 아쉽게도 그 더미 위성을 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발사체가 정상으로 작동을 했고 왜 안착하지 못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까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쏘아 올리는 2차 발사에는 꼭 성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나라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도 우주를 개척할 수 있는 쟁기를 우리 손에 갖게 되는 거죠. 은수 씨 오늘 봄 소풍 어땠어요?
제가 오늘 박사님이랑 봄소풍을 쭉 다니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쓰고 있는 기술들 있잖아요. 클라우드라든지 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결합된 이런 총체라는 생각을 하니까 벅차오르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과학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키워오는 데는 과학기술이 발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과학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역할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윤택하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 과학기술자들이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윤택하게 만들어질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방금까지 우주기술 관련한 것들을 보고 왔잖아요. 앞으로 한 2달 뒤면 누리호 2차가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누리호 2차 발사는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과학자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봄소풍을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럼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 과학자분들 모두 화이팅! 광마더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Tup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